안녕하세요. 직업상담사 정지유입니다. 오늘은 직업 심리학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직업 심리학엔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챕터에서는 직업 선택 및 발달 이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려면 일단 직업에 관련된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 홀랜드의 6가지 직업 유형이 있는데요. 나중에 수업 시간 때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저는 현탐의 사진관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여기 진취성이나 기업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진관이라든지 사기관이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홀랜드는 흥미를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떠한 환경과 일치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직업 환경에 맞게 이제 직업을 가지는지 아닌지 자기의 흥미와 성격에 맞춰서 직업 환경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환경과 일치를 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상담가가 되는 환경과 일치하는 제 성격과 맞는 일을 할 때가 일치성이 있다고 하고요. 또 제가 사람과 관계되는데 여기에 제가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회형에서 제가 만약에 점수가 70점 가량 나왔다고 치면 제가 진취형이 한 55점 정도로 줄까요? 그러고 나머지에서 뭐 제가 8점, 그리고 예술에서 제가 7점 이 정도로 된다면 이 두 개 붙어있는 구간이 굉장히 점수가 높겠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일관성도 되고요. 또 하나 정체감, 직업 정체감에 대해서도 또 알아봐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다른 것과는 확실하게 분별이 된다고 해서 변별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수업 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입니다. 슈퍼가 전생애를 다뤘죠. 전생애를 다뤘기 때문에 어떤가요? 우리가 직업을 예전에는 한 직장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그 직장에 있었죠. 하지만 요즘엔 그렇지가 않죠. 45세나 55세의 일반 직업에서는 퇴직을 한 이후에 뭐 카페를 연다던가 치킨집을 연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직업을 한다던가 또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죠. 우리는 이제 직업을 한 가지만 가져서 죽을 때까지 한 가지의 직업으로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슈퍼가 바로 그걸 먼저 예견했어요. 슈퍼가 전생의 직업에 대해서 전생의 직업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가장 크게는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성탐, 유세, 유지기, 쇠퇴기로 봤고요. 또 이 안에서 어떻게 나눠지나요? 성장기에서는 환흥능이라고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가 있고요. 탐색기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있나요? 잠전시가 있죠. 정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기가 있고요. 또 시행기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또다시 우리가 만약에 45세나 55세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다시 탐색기로 돌아가서 원래는 이제 이때의 나이가 40대 정도 되지만 다시 우리가 탐색기로 돌아가서 직업을 찾아볼 수 있는 바로 이렇게 전생에 순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더라도 나중에 수업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긴즈버그가 있죠. 긴즈버그는 또 어떻게 단계를 나눴나요? 긴즈버그가 저는 항상 외울 때 전 그쪽 사투리를 쓰진 않습니다만 환장하겠네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환장하겠네 이렇게 외워서 환잠현이라고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이 단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환잠하겠네에서 환상기 다음에 이 잠정기에서 어떤 게 있나요? 저는 항상 이 제품을 씁니다. 가전제품은 항상 저는 흥능 가전을 쓰는데요.
이게 바로 잠정기에 해당하는 시기이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현실기에서는 탐구특이라고 저는 외우는데요. 이렇게 외워서 한번 단계를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위스와 로프키스의 직업 적응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게 있죠.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으면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주면서 제가 자기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해줬을 때 회사는 충족감을 느끼죠. 그래서 바로 이 개인이 회사에서 보상을 받고 만족감을 느끼고 회사에선 이러한 요건으로 직업상담사로 치면 상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짤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내담자를 직업을 선택하도록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바라겠죠. 회사에서는, 기관에서는요. 바로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다위스 로피스트의 직업 적응 유형이고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이게 직업을 적응하는 기간이잖아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리고 제가 하는 일이 다 재밌는 건 아니죠. 그쵸? 한 번씩 회사에서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인 반응으로 유인을 해야 됩니다. 그쵸? 적극적인 반응으로 유인을 하는데 유는 유연성을 가지는 거고요. 인은 인내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직업 현장에서 굉장히 저의 일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냐면 신이 해야 될 일을 저 혼자 하고 있는데 도저히 사람 한 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사람이 동료가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사에 적극적으로 한 명 더 뽑아요. 정말 저 혼자서는 밤 12시가 돼도 내일이 와도 회사 밖을 나갈 수가 없을 만큼 양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회사에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진짜 잠도 자지 않고 그쵸? 올빼미처럼 밤새 일을 하는 제 성격을 바꾸는 반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텨내는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 제가 불만족을 가지고 직업에 적응하는 그 기간 동안에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이제 인내를 가지고 유연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로 직업 적응 유형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성 요인의 기본 가설이 있는데요. 특성 요인의 기본 가설은 어떤 건가요? 매칭을 하는 거죠. 어떻게 매칭을 하는 거냐면 나에 대한 정보를 알고 또 회사에 대한 직업 세계라고 할게요.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알고 뾰로롱 매칭을 해서 무엇이 나오나요? 뾰로롱 하고 과학적으로 직업이 딱 나에게 맞는 고유한 직업이 딱 나오는 것이 바로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 가설이죠.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로의 욕구 이론을 보겠습니다. 로의 욕구 이론에 따른 5가지 가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 로는 어디서 이 욕구 이론을 가져왔을까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욕구라는 게 있어. 사람이 욕구라는 게 있는데 이 욕구는 누구에 의해서 발달이 된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에 의해서 욕구가 발달이 되던가 아니면은 부모가 아이를 너무 양육을 안 해줘서 그런 인간에 대한 가까이 가고 싶은 욕구가 발달이 되지 않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욕구를 가지는데 부모 양육에 의해서 욕구를 가지고 이 부모 양육의 방법이 달라진 이유는 부모가 사회 경제적이나 또 문화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화적으로 부모가 다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생기나요? 이런 방법으로 다 어떤 부모는 애정을 주기도 하고요. 어떤 부모는 또 무관심과 회피와 무관심, 무시, 거부 이러한 방법도
양육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부모가 다 애정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로가 말하기를 이러한 방법으로 양육을 하게 되면은 사람에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직업에 대한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개인차가 생긴다. 사람마다 직업에 대해서 다 다르게 가지고 싶어하는 개인차가 생긴다라는 것이 바로 로의 욕구 이론에 따른 5가지 가설 중 몇 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갓 프레디슨의 직업포부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직업포부 발달 단계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제한-타협 이론이 되겠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제한-타협 이론이 되겠는데요. 그럼 무엇을 제한하느냐? 제한은 나의 이미지, 자기 이미지, 직업적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것을 제가 스스로 제한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것을 스스로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협은 어떤 건가요? 타협은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이건 정말 내가 못하겠다 하는 직업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제한-타협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내용은 자기 개념에 맞게 제한을 한 다음에 포기를 해나가는 그 순서는 뭐죠? 포기를 해나가는 순서는 흥미를 제일 먼저 버리고요. 흥미 있는 직업을 제일 먼저 버리고요. 그 다음에 권위나 명성이 있는 직업을 그 다음으로 버립니다. 마지막에 난 이건 정말 버릴 수 없어 하면서 자기의 성역할에 맞는 순서를 맞춰서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갓 프레디슨을 봤고요. 8번의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주요 전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인지라는 것이 바로 여기를 쓰는 거잖아요. 여기를 뭘로 보나요? 컴퓨터 처리 장치로 봅니다. 인지를 컴퓨터 처리 과정으로 봅니다. 그래서 컴퓨터 처리 과정, 우리 컴퓨터는 알고리즘을 쓰죠. 그러니까 컴퓨터 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지적이어야 되고요. 또 기억도 잘 해야 됩니다. 기억도 잘 해야 하는 주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나요? 저는 카스브라고 외우는데 이런 방법을 쓰죠.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의 의사소통이고요. 이건 어널리시스의 분석이고 이건 종합이고요. 요건 가치고 요거는 실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때 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에 사회인지적인 진로 이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회인지적인 진로 이론은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냐면요. 반두라를 잠시 참고를 했습니다. 반두라를 참고를 하면 무엇이 들어갈까요? 항상 반두라를 참고하게 되면 자기 효능감이 포함이 되겠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되고요. 또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말겠어, 이걸 어느 정도로 이루겠어 라는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드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랩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내가 랩이나 노래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일단 있고요. 거기 가서 내가 1등을 하겠지라는 결과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1등을 안 하더라도 가수로 데뷔하고 말겠어라는 목표가 있죠. 그렇게 해서 사회인지적 진로 이론의 특징은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을 차용했다는 거, 내용이 자기 효능감과 결과 기대, 목표가 주를 이룬다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름의 기대 이론은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을 때 보상에 대한 그러니까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걸 잘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걸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또 내가 그걸 하면 만족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 그런 직업을 선택한다는 보상으로 이제 결과 기대를 꿈꾸고 보상을 생각하면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직업 심리 검사에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심리 검사 파트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웩슬러 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에는 어떤 파트가 있나요? 일단 언어 이해 파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지각 추론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4개인데요. 세 번째로는 작업 기억을 보는 파트가 있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 처리 속도를 보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소검사들로 어떻게 지능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언어만 잘한다고 해서 지능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우리가 공간 지각 추론처럼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바꿀 수 있고 순서를 맞출 수 있는 이것도 지능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것을 얼마만큼 오래 기억하고 다시 반복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것도 작업 기억이 높아야 지능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얼마큼 빠르냐를 보는 것이 총합적으로 봐야 웩슬러 지능 검사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격의 오연이 있죠. 빅5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경험에 대한 개방성, 뭐든지 도전해 보려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있고요. 또 정서적으로 불안정성, 옛날에는 신경증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이제는 정서적인 불안정성도 5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친밀함과 우호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취업을 할 때 회사에서 좀 많이 보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성실할 수 있는가, 그죠? 이 성실성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가 외향적인 성격이 이 빅5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개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 적성 검사는 너무 많은 개수가 있어서 수업 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당도가 지금 흩어져 있는데요. 이걸 좀 이따 보시고요. 타당도가 지금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준거 타당도가 있습니다. 타당도란 제가 만약에 자신감을 본다. 자존감으로 바꿀까요? 자존감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자존감을 측정하는 구성 요소, 구성 개념이 있을 겁니다. 구성이라고도 하고요. 구인이라고도 하고요. 개념이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존감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 자존감이라는 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자존감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면 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볼지 그것에 대해서 설문지를 만들겠죠. 척도를 만들겠죠. 이렇게 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겠죠. 이런 것을 만들 때 과연 이 척도들이 내가 방금 봤던 이 설문지들이 정말 자존감을 재는 게 맞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타당도입니다. 타당도인데요. 타당도의 종류에는 이 구성 타당도는 바로 어떠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개념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구성 타당도고요. 또 내용 타당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척도를 봤을 때 이 정도면 자존감을 측정할 수 있겠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이 내용이 맞다. 이 타당도가 맞겠다라고 측정하는 것이 내용 타당도고요. 준거 타당도는 예전에 있던 자존감 척도가 있었는데 새로 만든 자존감 척도와 뉴와 새로운 것과 한번 같이 상관을 봤을 때 둘이 굉장히 비슷하다. 거의 싱크로율이 99%다 라고 했을 때에는 새로 만든 자존감 검사도 타당성 있게, 타당도 있게 그 구인 개념을 찾아낸다고 할 수 있는 준거 타당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도를 먼저 봤고요. 그 다음 진로 성숙도를 보면 진로 성숙도 누가 만들었나요? 네, 우리가 크라이츠라고도 부르고
크리츠라고도 부르는 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츠나 크리츠, 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이름인데 크라이츠라고도 시험에 나오고 크리츠라고도 나와요. 이 사람이 만든 진로 성숙도 검사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태도 척도와 능력 척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건 또 수업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당도를 다 했고요. 직업 선호도 검사가 나옵니다. 직업 선호도 검사는 어디에서 베이스로 만들었나요? 바로 직업 선호도 검사는 베이스가 바로 홀랜드 검사에서 베이스가 깔려 있고요. 이 직업 선호도 검사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 직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 워크넷에 들어가서 길게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흥미나 그리고 성격 검사, 흥미 검사, 그 다음에 생활사 검사를 통해서 한참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L이냐면 롱이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short가 있겠죠. 짧은 것은 이제 이 직업 선호도 검사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짧은 형이 short형이 되겠고 롱이 긴 형, L형이 긴 세 개를 다 포함할 수 있는 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크게 보자면 객관적인 검사가 있고요. 객관적인 심리검사가 있고요. 투사적인 심리검사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거죠. 어떻게 보면 요건데요. 정해진 답이 있어요. 정해진 답이 있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떠한 답을 알고 있느냐를 찾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요. 투사는 어떤 게 있나요? 막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무엇으로 보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로샤 검사처럼 이 사람의 무의식적 역동을 볼 수 있고요. 또 나는 아빠를 볼 때 아빠를 보면 이렇다 해서 이 뒤에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또 마음의 역동을 볼 수 있는 답이 없죠. 개인차가 있는 이 투사 검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준 점수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수능을 쳤습니다. 이번 수능을 쳤는데 영어는 불수능이었고 국어는 물수능이었대요. 그렇게 돼서 여기 물수능은 어떤 건가요? 굉장히 쉽게 나왔다는 거고요. 불수능은 어떤 건가요?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근데 둘 다 100점 만점일 때 국어가 80이 나오고 영어가 80이 나왔을 때 이건 불수능이었으니까 아마 이 80점은 제가 전국 1등이 될 수 있고 여긴 물수능이었으니까 80점은 전국 꼴등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80점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80점이 영어 80점, 국어 80점이 정말 내 위치가 어딘지 상대적인 위치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준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는 직무 분석 이론입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 방법 중에 최초 분석법의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는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 분석법에는 일단 왜 최초라는 말이 나올까요?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그 직업이 어떠한 직무를 하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유튜브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유튜브에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나요? 만드는 유튜버들을 만약에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한번 이 사람들의 직업을 한번 일을 살펴본다면 엄청 많겠죠. 아직 잘 모르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면접법. 면담을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나요? 유튜버는 어떠한 일을 하나요? 두 번째, 관찰을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아니면 유튜버 활동을 할 때 옆에서 계속 그 사람이 뭐 하는지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유튜버 활동을 한번 일일 체험해보는 것도 있고요. 체험법도 있고요. 또 설문지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를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녹화를 해서 어떠한 직무를 하는지 보는 녹화법이 있고요. 또 중요사건 기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기법들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직위분석 설문지가 있는데요. 직위분석 설문지는 PAQ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 드리는 이유는 P는 포지션, 너 포지션이 뭐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어널리시스, 분석이고요. 여긴 퀘스처네어입니다. 그래서 너의 포지션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지인데요. 요거는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으로 내가 진짜 하고 있는 작업자가 그 직무를 가진 사람이 하고 있는 KSA, KSA는 제가 그러니까 따로 쓰는 말인데요. 이걸 한글로 바꾸자면 K가 널리지라서 지식이고요. S가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A가 어빌리티로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식, 기술, 능력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직위분석 질문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 명세서, 직무 명세서라고 나옵니다. 왜 직무 명세서가 필요할까요? 왜 직무 문서가 필요하냐면 어떠한 기업에서 어떠한 기관이나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뽑겠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공고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도 만약에 취업을 할 때 나 이 일 할 줄 아는데 나 이런 성격인데 이 일 나한테 잘 맞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명세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너는 이러한 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쵸?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적성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 얘기예요. 어느 정도 이론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쵸?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는 상담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 적을까요? 적성, 사람들과 만난 적성이 있으면 좋겠어. 그 다음 상담 이론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너는 상담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는 이러한데 상담 잘하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쵸? 그리고 이러한 성격, 사람들을 잘 만나서 사람들과 우호성을 가질 수 있는 성격이면 좋겠어. 그리고 너는 상담하는데 흥미를 가지고 있니?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상담하는데 너의 가치는 어때? 돈을 적게 받더라도 사람들을 좋은 직업을 가지게 해준다면 너 가치가 이런 직업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것 같니? 라고 직업 가치를 물을 수 있고요. 또 태도나 이전에 상담해봤던 경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세서. 우리가 명세서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저는 신용카드 쓰지 않지만 카드를 쓰고 나면 카드 명세서가 나오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짬뽕, 과자, 화장품, 지하철 비용 이렇게 명세서가 나오죠. 바로 이런 것처럼 직업에 관련된 작업자가 필요한 명세서를 바로 직무 명세서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직무평가가 있습니다. 직무평가 왜 해야 되나요?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직무평가로 이제 인센티브를 받거나, 그쵸? 또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을 때 내가 더 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일을 많이 했을 때 내가 직무평가에서 저 사람보다는 일을 적게 했으니까 돈을 적게 받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인사고과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직무평가를 하게 되고 또 자기를 더 발전시키려고 직무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수업 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 방법 중에 비교 확인법이 있는데요. 이 비교 확인법이 있고 아까 여기에 최초 분석법이 있었죠.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는 최초란 이유가 뭐예요? 원래 예전에는 자료가 없었던 겁니다. 자료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만드는 방법이었죠. 그럼 비교 확인법은 예전 자료를 참고해서 참고 문헌 삼아 비교를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전 자료를 참고 문헌 삼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이전 자료가 없어요. 만드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리고 직무 분석의 개념이 있습니다. 직무 분석의 개념은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직무 분석의 개념은 어떠한 일을 너가 수행을 할 건지, 그쵸? 너가 어떠한 일을 상담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또 회사에서 요구 조건이 있고요. 기관이나 회사에서는 요구 조건이 있고요. 또
이러한 일들의 과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수업 시간에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의 활용 용도는 모집, 선발, 배치, 교육, 훈련, 평가, 개선, 직업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요. 직무 분석을 해서 활용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과제 중심 직무 분석과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바로 이거랑 같은 겁니다. 요거랑 같고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무 분석에 자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 시에 고려사항이 있죠. 어떠한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최신의 자료, 그렇죠? 최신의 자료. 옛날 한 10년 전의 직업 그 사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신의 자료를 봐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에 근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네 번째 파트에선 뭐 보겠냐? 네 번째 파트에서는 조직에서의 경력 개발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 개발을 하나 봐요.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 개발을 하는데 다운사이징, 일단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회사가 감량을 해서 경영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사이즈를 줄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렇죠?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면 이때 우리가 회사가 줄어들 때 사람들이 나가야 될 때 나는 어떻게 경력 개발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고요. 이 경력 개발하다 보면 이 회사가 너무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업을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직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담도 할 수 있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자면 만약에 다운사이징해서 직업 전환을 해야 되면 다른 직업으로 갈 때 잠시 우리가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실업 관련 직업 지도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서 나에 대해서 탐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참여를 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직업 전환의 촉진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촉진 요인들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꾸 전환을 하고 있네요. 이 요구 분석은 뭐냐면 일단 조직에 들어갔죠.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느 회사를 들어가든 그 인수인계라는 제가 인수인계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전의 사람이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주죠. 그게 뭔가요? 어떻게 보면 교육이고 어떻게 보면 훈련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업무들을 알려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회사 시스템에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육 훈련인데요. 이런 교육 훈련을 어떤 거를 받고 싶은지 회사에서 회사원이 됐을 때 어떠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싶은지 니즈 평가, 그러니까 요구 분석이라고 어떠한 교육을 받고 싶은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요구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력 개발 프로그램에서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회사 다니는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워크숍 같다고 얘기를 듣죠. 바로 그 경력 워크숍. 이게 바로 6개월 즈음에 신입사원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바로 경력 워크숍이고요. 또 사내 공모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써드릴게요. 자, 워크숍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이건 정말 살면서 꼭 들어보셨을 거예요. 멘토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선배에게 이제 교육을 받고 직무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멘토링 시스템 말고도 일반 훈련도 있고요. 또 조기 발탁제라고 뭔가 뛰어난 업무를 보이는 사람을 회사에서 좀 더 키우는 것이 바로 조기 발탁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일단 이 프로그램들이 좋을지 안 좋을지 한번 예상을 할 때 시험 삼아 하는 거죠. 테스트 삼아 하는 연구가 바로 파일럿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 모형과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 평가기관 어세스먼트 센터인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회사 다니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력 임원들을 우리가 임원들이 이제 되려면 제일 처음에는 회사 사원들이 일반 사원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위로 올라갈수록 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중력으로 올라갈 때 평가기관에서 이 사람이 이 위치에 갈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 평가기관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마지막이 이제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해당되는 내용은 역할 갈등, 직업 내에서도요, 역할 갈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셀리에의 일반 증후군으로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에 A, B형 성격 유형인데요. 왜 O형은 없고 AB형만 있어, A형, B형, AB형만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A형, B형은 완전 반대되는 성격으로 A형은 들어보셨나요? 막 엄청 성격 급하고 다혈질에 경쟁적이고 또 뭐가 있나요? 승부욕 있고 이런 것이 바로 A형이고 반대가 느긋하고 여유롭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B형 유형이죠. 그 다음에 역흐스와 도슨의 역유자형 가설이 있는데요. 도대체 역유자형이 뭘까요? 유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역유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이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업무가 너무 어려울 때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올라갈수록 업무가 어려운 거죠. 업무가 너무 어려울 때 여기가 지금 0에 다 했죠. 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너무 쉬워도 계속 조립만 이렇게 두 개 계속 붙이는 조립만 해도 정말 동기화가 되지 않아요. 그쵸? 어느 정도 적당하게 내가 할 수 있으면서 도전할 수 있을 때 가장 업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흐스와 도슨의 역유자형 가설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구조조정이나 조직 감축에서 살아남은 구성원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약간 슬픈 내용인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관리 전략도 있고요. 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정말 야비하게 이것만 알고 있어도 시험에서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수업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 중독과 소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또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수업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고요.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